금수저 부자랑 자수성가 부자 둘 다 만나보면 좀 달라요? 자우성가한 분들이 좀 빡센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고집도 되게 세고. 금수저들 중에서도 그것도 다 사람 성향인데 네. 그냥 편하게 자랐으니까 유한 그렇죠. 경우가 좀 많죠.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거는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 서울 사이엔드 3대장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일과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있는데, 근데 터보님 왜 나인원 한남에 살고 계세요?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사실 나인원 한남 분양받기 전에 한남더일도 좀 많이 알아봤었고, 네. 한남더일 뭐 85평도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네. 일단 구조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인원을 분양받은 게 신축이 좋지 않겠냐 분양받은 게 있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제가 이제 성수동에 살아보니까, 물론 서울 수입이 있고 너무나 좋은데, 뭐 아이랑 같이 살기에는 한남동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2018년에 나인원 한남에 42억 8천에 75평 샀는데 지금 110억 정도라면 네네네. 거의 한 70억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이 단기간에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뭐 여기뿐만 아니고 반포도 네. 되게 많이 올랐고요. 네. 사실 ASF는 분양 가격이 37억이었어요. 77평이. 37억 5천에 프리미엄 2억이었어요. 그 39억 5천을 주면 77평 로열동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39억에서 지금 실거래 찍힌 게 거의 145억 가까이 되니까, 물론 145억은 좀 예외적으로 좀 높게 찍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무조건 100억 이상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ASF 77평의 로열호스, 되게 뷰가 되게 잘 나오는 거기는 더 많이 올랐고요. 분양 가격이 나인원보다 더 쌌어요. 거기가 더 많이 올랐고, 결국은 희소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2년에 ASF 77평도 그렇고 나인원도 그렇고 한남돌도 그렇고 아예 하락거래가 없었어요. 아예 딴 데 다 빠질 때 하락거래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평대 사시는 분들이 실수요자 분들이 많고요. 그 갭 투자 이런 거 잘 안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고, 대출이 일단 없었고, 저도 나인원 들어갈 때 대출 1원도 못 받고 들어갔거든요. 임대료 분양이긴 했지만 임대 보증금이 34억 4천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경쟁률이 5.5대 1이었는데 당첨이 되고도 포기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현금이 없어서. 예. 저 그리고 그전에는 원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랑 설해마을 고급 빌라 70평 중 설해마을을 사셨었다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너무나 잘못된. 원래 또 설해마을에 전통적으로 예전에 부자분들 많이 계셨, 연예인분들도 많이 계셨고. 네네네, 맞아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일단 제가 그 당시에는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 않았고. 네, 하지 않았었고 너무 어린 나이였고, 네. 사실 되게 어린 나이였습니다 당시에는. 네. 그 두 번째로는 사람은 무언가 중요한 판단을 할 때조차도 네. 타성에 의해서 판단해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 다 고급 빌라 살고 다 서리마을 살고, 그리고 여기는 뭐 70평을 사면 저기는 30평을 가야 되는데 평수를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굳이 왜? 근데 이 대단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 인프라라든가 생활 편의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고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많이 봤던 거죠. 그 타성에 의해서 판단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실패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해마을이 예전의 설해마을 같은 느낌이 아니듯이 전통이 붙은 성북동, 평창동, 설해마을에서 이제 기존 부자들이 그래도 좀 떠나고 있다면서요? 많이 떠났죠 이미. 네. 네네. 혹시 그 이유가 그분들이 떠난 분들이 다 말씀하신 한남동, 네네. 성수동 쪽으로 가는 거겠죠? 한남, 성수, 그리고 이제 반포에 네. 한강변 있는 아파트 네. 뭐 많이 떠나셨는데, 네. 저는 설해마을 되게 오래 살았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부자들이 수요로 하는 주택이 당시에는 뭐 청담동 고급빌라라든가 네. 삼성동 아니면 설해마을 고급빌라, 방배동 고급빌라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네네. 당시에는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이 서민들 사는 데였어요. 당시에는. 물론 뭐 신동 아파트 69평짜리 있었고 압구정도 큰 평수가 있었지만 이미 2000년 초반에 뭔가를 결정할 때에는 네. 이미 너무 구축이었고요. 그 당시에. 네. 신축으로 지어지는 그런 고급 빌라들이 나름의 층고도 높이고 네. 막 120평, 막 130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크게 베란다도 넓게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부자들이 살 만한 그런 네. 상품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주요 요인인데, 근데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게 저는 2008년, 뭐 7년? 그리고 더 앞으로 보면 타워팰리스의 등장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살 만한 주거지가 과연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자들이 살 만한 주거지 일단 평수가 넓어야 돼요. 공간이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층고라든가 다른 어떤 좀 럭셔리한 자재를 쓴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아파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대형평 형태 아파트들, 그리고 네. 고급화, 거기다 커뮤니티까지 붙고 거기다가 단지까지 붙고 네. 그래서 각종 생활 인프라가 다 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많이 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집가 상승이 눌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개발 가능성이 낮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할 때 뭐 3000세대, 4000세대에서 전체 필집 다 묶어가지고 전체 세대를 다 묶어서 하다 보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규모 경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활 인프라를 넣을 수가 있는데, 빌라들은 재개발이 안 돼요. 재건축이 안 됩니다.
작은 필지를 개발할 때 사업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토지를 2종에서 3종으로 높여주거나 이런 게 아니면 개발이 되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개발 가능성도 낮고 개발이 된다 해도 기존의 3,000세대, 2,000세대들 그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외면당해 오고 집가는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집가가 눌려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싼 빌라들을 매입을 해서 어쨌든 설해마을 네임밸류는 있고 조용하고 나름 실거주하기는 좋으니까 20평? 10평짜리 빌라들을 공급하는 빌라 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걸 사서 주택을 되게 싸게 사서 그거를 이제 딱 지어가지고 설해마을에 고급 빌라라는 키워드로 딱 걸고 거기다가 이제 조그맣게 빌라 시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해마을에 그런 빌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부촌의 이미지가 완전히 희석돼 버린 거죠. 그럼 부자분들이 결국에는 시그널 같은 약간 고층 타워형이나 한남더리나 나인 한남은 저층 게이트형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요즘 어딜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이랑 상관관계가 있을까는 제가 뭐 이렇게 연구는 안 해봤지만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타워형보다는 좀 게이트형, 저층 아파트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젊은 부자일수록 타워형의 고층의 뷰 되게 멋있고 이런 데를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약간 위로 올라갈수록 어쨌든 그 뷰에서 오는 네네네. 성공의 맛?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SNS에 자랑하기 되게 좋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그러면 딱 한번 찍. 근데 저층 게이트는 사실은 좀... 네, 딱 찍으면 단지밖에 안 보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어쨌든 설해마을 살아보셨고 그 다음에 트리마지 살아보셨다고요? 네네네. 나인우 한남 이렇게 부자 동네 다 살아보시니까 부자 동네는 좀 다른가요, 정말? 다른 동네랑 일반 분들이 사시는 동네 있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설해마을도 부자 동네고 트리마지도 부자, 나인우 한남은 더 부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동네 이제 구에 갔을 때 네네네. 분위기라든가 네네. 물론 다 너무 좋은 동네 사셔서 못 네네네. 느끼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반포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는 안 살아봤지만 네. 친구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반포 토박이다 보니까 제 네. 주변에 뭐 초중고를 같이 나온 친구들끼리 반포 살았고 그 친구들 신혼집 올 때 반포로 들어가고 이런 네.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들이도 많이 가고 얘기를 좀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많이 하는 편인데 반포만의 또 그 분위기가 있고요. 아이들 키울 때 저도 애 아빠니까. 그리고 또 한남동은 한남동만의 또 분위기가 있고요. 성수동도 성동만의 분위기가 있고 확실히 그 동네마다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꼭 어디가 우위에 있다, 뭐가 좀 더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르다의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물론 반포, 성수동, 한남동 전부 다 좋은 동네지만 그냥 달라요. 그게 아예 가격으로 봤을 때 더 비싼 데를 가면 그건 정말 그 분위기가 다르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평형대에서 오는 다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소형평형 위주로 돼 있는 곳과 소형평형대가 포션이면 60% 70% 있는 이런 아파트와 대형평형대 위주로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다르겠죠. 생각해요. 네네. 아무래도 좀 부유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리고 약간 좀 아이 교육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이를 학원 보내고 뭐 이런 어떤 세팅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단지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택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제 자산가 분들은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나요? 막 이제 우리가 엄청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닌 정도면 대부분 의사 변호사 막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이것도 케바케인데요. 네. 너무나 케바케라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이상 자산관 이렇게 시키고요. 뭐 네. 500억 이상 이렇게 시키고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다 각자 케바케이긴 한데 그래도 경향성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경향적으로 보면 그래도 부가 이렇게 증대할수록 부가 계속 올라갈수록 그 자녀를 막 되게 이렇게 대치동 스타일로 키우려고 하는 집들은 좀 적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부가 물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대치동 스타일로 시키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있겠죠. 근데 경향적으로 보면 확실히 적어요. 네, 다른 대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대안이라면 다른 대안은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얘가 굉장히 뭔가 되게 좋은 인재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 확률이 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그게 목표가 영재고등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거면 그런 거면 뭐 진짜 스파르타로 어릴 때부터 뭐 7살, 8살 때부터 스파르타 시키는 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과연 그 아이의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좀 리더 같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가를 보면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거기서. 그러면 터보님은요? 어떻게 저는 방향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 못 정했습니다. 아직 2살이라서 2살 때 뭘 정할 건 아닌 것 같아서 키우면서 생각해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좋은 인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강남에 많은 분들이 이사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직장인의 꿈의 연봉은 1억이라고는 하는데 연봉 1억도 강남 살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강남에 살려면 매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제 아는 친한 사람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고 있는데 돈도 자산도 좀 있고 한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잠실에 살려면 생활비 얼마 이상
반포에 살려면 얼마 이상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거기까지는 굳이 뭐 남들 쓸 만큼 써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와닿았던 거는 만약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아내가 어쨌든 그 학부모들과 모이는 그런 것들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동네 커뮤니티를 제대로 누리려면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이도 약간의 소외를 받을 수 있고 이게 그러고 싶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좀 공감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중고 집단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꼭 내가 저 사람들하고 안 어울릴래, 저 사람들 너무 허세 있어 해도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아이가 또 이제 그렇죠. 어울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냥 큰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이제 외식업, 자영업, 고깃집 같은 거에서 좀 잘 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월 뭐 2, 3천, 3, 4천씩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반포에 딱 오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반포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제일 잘 살았는데 강서구 이런 데 살 때는 그렇죠. 반포에 딱 오니까 물론 반포도 되게 무리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정도 소득이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 생활비로 1,000 이상씩 좀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대요. 또 하나의 또 특징은 반포에 딱 들어와 보니까 반포 이제 원벨리 살고 있는데 좀 금수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냥 대기업 다녀 멀고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가 모든 교육비를 다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자기가 버는 돈 그냥 쓰고 그리고 원벨리도 아버지가 이제 좀 해주시고 뭐 40억 주고 사주고 50억 주고 사준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 재건축 그 할 때부터 옛날부터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증여를 해서 이게 자산 가치가 많이 펌핑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는 그 자영업자 치고는 굉장히 잘 버는 편인데도 자기가 벌어가지고 지금 원벨리를 살 수가 없잖아요. 50억 어떻게 벌어요? 사실 3, 4천 벌어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박탈감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월소득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얘네들하고 꿀리지 않게 또 시키고 그러면서 뭐 얼마다 뭐 기준이 얼마 이상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월 1,000 이상 드는 것 같아요. 아이 2명 키우는데. 그쵸, 아이 2명까지 있으면 2명이면 그냥 기본이 디폴트 값이 월 1,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면 이제 강남에서 엄청 부유하게 시킨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왜냐면 시터 비용이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 시터 관련된 콘텐츠도 한번 다뤘었는데 시터 비용이 지금 시세가 만약에 아이 둘이면 시터를 안 쓰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시터를 쓰시면 세후로 380에서 400 정도 줘야 돼요. 근데 연봉 1억이면 세후로 6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실수령액이. 연봉 1억이면 시터 하나 쓰면 250만 원 남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아예 시터를 안 쓰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일반인이 강남에 들어가는 건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기준을 뭐 원벨리나 뭐 반랩터나 이런 데서 그래서 좀 쓰시는 분들 기준을 자꾸 맞춰서 그렇지 거기를 좀 주류로 이끄는 아주머니들 좀 계시잖아요. 맞춰서 그렇지 사실 또 그 안에서도 원벨리만 해도 3천 가구인데 그 안에서도 그래 나는 저런 것까지는 안 시킬래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확 낮아지죠. 그럼 예를 들어 세후로 월 1,500을 못 번다고 강남에 못 들어가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럼 2024년 지금은 주변에 금수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자수성가 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신규 부자들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대한민국은 더 열려 있나요? 그냥 지표들만 봐도 한국이 그렇게까지 닫혀있는 사회는 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 초부자가 되는 건 사실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미국은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8명이 창업가들인데 한국은 다 재벌 3세들, 2세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예 완전 윗단으로 가게 되면 문이 많이 닫혀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정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셀트리온 뭐 이런 어떤 진짜 신화적인 존재들 몇 명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1위부터 30위까지 그 시총 또는 뭐 1위부터 30위까지 주식 부자를 보면 다 2세, 3세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삼성과 네, 삼성, 현대가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레벨까지 가게 되면 확실히 한국 사회는 그 레벨까지 가면 닫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레벨에서는 되게 역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 금수저 부자랑 자수성가 부자 둘 다 만나보면 좀 달라요? 일단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일단 많이 달라요. 그것도 다 케바케긴 하지만 자수성가한 분들이 좀 빡센 경우가 많죠. 굉장히 빡세고 본인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그 고집도 되게 세고. 본인 힘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빡세요. 근데 금수저들 중에서도 뭐 물론 그것도 다 사람 성향인데 금수저들 중에서도 되게 빡센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좀 유한 친구들 보면 그냥 편하게 자랐으니까 유한 경우가 좀 많죠. 혹시 자수성가 부자는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금수저 300억,
자수성가 300억이에요. 같이 술자리에 있어요. 자수성가가 이제 술 먹다 보면 네. 약간 낮게 보는 거지, 금수저를. 그렇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나는 있죠.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고, 네. 너는 같은 테이블에 있지만, 그건 아니다.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들끼리 만날 때도 네. 어쨌든 어느 정도 다 돈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학벌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있고요. 내가 금수로 태어났는데 학벌이 되게 안 좋아.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공부를 좀 못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맨날 어릴 때 사고 치고 그런 친구들도 거기 또 소외감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되게 금수저인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랑 이제 자우성가 이제 그 후배랑 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와인 같은 거 먹다 보면 확실히 낮게 보기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거? 야, 인정하지 않는 거? 또 그래봤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죠. 그럼 금수저 태어난 후에 더 잘 된 사람과 망한 사람은 좀 어떻게 나뉘나요? 그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이 네네네. 어떤 금수저인 친구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약간 네. 2세랑 3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2세, 3세. 네, 확실히 좀 구분이 되는 경향은 확실히 전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럭셔리 취미, 고급 취미에 대한 콘텐츠를 하면서 도대체 이런 건 누가 즐길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다가 2세가 즐기는 경우보다는 3세가 즐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일단 어떤 취미죠? 예를 들어 미술이라든가 미술. 아니면 뭐 이제 뭐 진짜 뭐 클래식 음악 이런 거 오디오라든가 이런 거. 오디오도 엄청 비싼 거는 네, 네. 와인도 그렇고 약간 그 취향의 영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물론 돈이 많다고 다 그걸 즐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절대 그 안에서도 되게 소수가 즐기지만 네. 그래도 주변에 보면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또 왜 그러냐를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창업가인 아버지가 있어요. 네. 1세가 있어요. 일세. 근데 1세에서 2세로 넘어올 때는 보통은 1세들 성격이 엄청 빡세요. 그렇죠.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자기가 맨 땅에 헤딩해서 특히나 지금 1세들 같은 경우는 60대, 70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이 되게 못 살았던 시절부터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올 때까지 그 수혜도 입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근검절약도 좀 몸에 많이 배어 있고요. 그리고 2세가 자기만큼 못한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그 불신이 있고 요즘 젊은 놈들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까는 것도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성격이 엄청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군사 개발 독재 시대를 거쳐왔던 분들이고 그래서 약간 2세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공한 1세 사업가들이 다 교육을 못 받은 건 아니지만 그때 또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낮았고 그 무조건 한국에 잘 살아보자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과 유복한 시대에 태어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나름 교육도 잘 받고 뭐 영어도 익숙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교육을 잘 받은 2세와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2세는 뭔가 하고 싶어 하지만 1세랑 마찰이 되게 많아요. 1세가 좀 성격이 빡센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런 좀 럭셔리 취미를 좀 더 많이 즐기고 좀 유하게 사는 친구들 보면 3세들이 많아요. 2세도 빡세요. 2세는 1세의 견제와 어떤 압박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2세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압박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3세한테 좀 덜 그랬겠죠. 덜 그런 것도 있고 자기도 유복하게 자랐으니까 3세도 조금 더 유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경향이 있을 뿐이지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아는 후배 중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3세인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랑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나름 사업에 성공하셨고 할아버지는 엄청 부자였고 아버지도 되게 열심히 살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걔한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건물 다 물려줄 테니까 너네 편하게 살아라. 이런 집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아버지는 너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다 한 푼도 안 물려줄 거야. 이런 집도 있고요. 형제들끼리 경쟁시키면서 나고시키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너한테는 안 줘. 이러면서 이게 각각의 다른 환경에 처해 있어서 사람마다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3세로 넘어오게 되면 좀 더 많이 유해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더 잘 된 사람과 망한 사람은 어떻게 좀 나뉘나요? 일단 뭐 3세로 넘어왔을 때 망하는 케이스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망하거든요. 그 짐이 물방이 사실 너무 많아. 근데 꼭 뭘 해보겠다고 자기가 능력은 안 되는데 뭘 해보겠다고 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세인 아버지가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실제 있어요. 그 의미가 편하게 살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너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지만 맞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너는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실제로 막 그 상장기업인데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기존에 있던 본업들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이러니까 그 상장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물려줄 때 보통은 이제 아들 보고 되게 푸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 사람이 너무 불안하니까 부동산 법인 같은 거 만들어서 혹시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받쳐줄 수 있게끔 부동산으로 이거를 좀 해칭을 해주려고 하는 아버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 사실 그런 기업들 주식을 사면 안 되죠, 사실. 네, 이미 성장을 좀 포기한 기업들이니까. 그럼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성공하신 자수성가 분들이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은 뭐 다 부지런했던 것 같고 다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IT 쪽으로도 성공했느냐 진짜 영업만 가지고 성공을 했느냐 다 다르기 때문에 섹터마다. 근데 확실히 IT 쪽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업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 확실히 기본 이상의 머리와 학식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죠.
진짜. 운적인 요소도 있겠죠. 저는 운이 80%. 터보님 책에서도 모고 나오절 책. 아, 네네. 돈의 심리학. 예, 그거 하시면서 운에 대한 이야기 하셨던 거 제가 영상 봤었는데. 그분들도 운이 80%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이런 케이스를 보면 되게 극명하게 나뉘는 게 A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엑시트를 잘했어요. 네. 엑시트를 할 때부터 다 현금으로 주지는 않고 주식을 이제 팔 수 없는 기간을 딱 묶어놓고 네. 일부는 주식으로 주고 일부는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리고 보통 양도세는 현금으로 내게 되면 현금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주식의 가치가 유지가 안 되면 자기가 실제 엑시트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과 이제 A, B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A는 그때 당시에 어디로 이민을 가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부다비로 이민을 가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상수세도 너무 많고 실제 요즘에 상수세 때문에 부자들이 되게 많이 이탈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아부다비로 가야겠어. 해가지고 주식을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냥 이제 아부다비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다 팔았는데 한 몇천억이었어요, 그게. 네. 근데 그 당시가 코로나19 한창일 때 버블이 엄청 껴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엄청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이분은 이분이 특별히 해안이 있어서 판 건 아니고 그냥 팔았는데 그게 몇천억이었던 거고 네. 같은 비슷한 금액의 평가액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분은 늦게 팔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있다가 그래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정리하지 이랬는데 이분은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산 가치가 5배잖아요. 근데 그 금액대에서 5배면 1, 2천억 막 이렇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배만큼의 노력과 실력이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그건 운이죠. 네, 확실한 운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최근에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한 게 새벽 배송 이름 뭐였었죠? 그 마켓컬리요. 마켓컬리가 한때 4조, 3조 가치였는데 네. 최근에 3, 4천억 네네. 가치로 불린다고 기사 나온 거 봤었는데 네네. 구주가 4천억이 아마 안 팔릴 거예요. 그거 보면서도 네네. 뭔가 어쨌든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미국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적당한 선에서 뭔가 물론 앞으로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네네. 멈췄으면 훨씬 큰 금액의 엑시트 할 수 그렇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 상장을 했으면 대박이 났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시장같이 꺾였고 배민 같은 경우도 4조 몇천억에 엑시트했잖아요. 밸류에이션.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언제 엑시트하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 시장 맞아. 상황이 맞물렸고 또 그때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그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었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랐고 네. 그때 이제 벼락부자가 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죠. 상호용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제가 상호용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공부를 크게 안 하고 그냥 부동산이지 이러고 이제 몰빵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금리가 1% 대였고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냥 이제 몰빵을 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분석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로 자기가 평생 이제 20년 사업했는데 그 돈보다 그 코로나19 때 그 상승장 때 먹은 돈이 훨씬 크거든요. 이 친구도 부동산 고수도 아니었고 실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도 아니었고 토지 구획도 잘 안 알아보고 사고 막 이랬는데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너무너무나 많죠. 세상에. 너무 많죠. 네, 저는 성공의 70% 80%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투자 얘기도 해주셔서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방법은 근로사업 투자잖아요.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터보님은? 제 자본소득, 투자소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사업소득이 말도 안 되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있죠. 회사 영업이익이 막 800억, 1000억 이렇게 나는 비상장이가 100% 대주주야.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있어요. 네. 특히 소재 사업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네. 많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결국은 자본 차익을 먹지 못하면 부자가 되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자본 차익을 먹으려면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 그러니까 소 뒷걸음질하다가 얻어 걸린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죠. 근데 내가 투자해서 버티려면 캐시플로우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좋은 시기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가족법인으로 이제 샀는데 2021년 11월에 토지를 하나 샀어요. 매드컵 빌딩을 올리려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70억에 등치까지 해서 282억에 샀어요. 그 토지를. 그 당시에 대출 2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82억에 대출 20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비도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건축비를 대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당시에 제가 처음 토지 샀을 때 금리가 1.7%, 8%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1.8% 받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4%대로 뛰대요. 2022년에 21년 말에 샀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예측한 200억에 3% 정도 스프레드가 나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200억 곱하기 3% 하면 6억 정도 더 증가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한 달 이자를 예를 들어서 1%대 후반이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낼 거를 이제 계산을 했다가 갑자기 1억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너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공사 기간도 길어졌고 그리고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아서 하여튼 이건 디테일한 얘기긴 이제 하지만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비용이 엄청 늘어나게 그걸
거잖아요. 버티지 못하면 네네, 그 경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캐시플로우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건축비도 그냥 캐시로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이제 상업용 건물 투자할 때도 네. 절대 80% 이제 중개인들은 80% 연끌해서 사라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게 시기가 잘 맞으면 떼돈을 버는 건데 안 맞으면 그냥 인생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그게 쓰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수익을 많이 거두려면 제가 물론 투자 고수는 아니지만 많이 거두려면 네. 결국은 몰빵을 해서 크게 벌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는 결국 캐시플로우거든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근로와 사업가 투자 얘기해 주셨는데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많이 봤어요. 어떻게 어떤 사례인가요? 진짜 월급쟁인데 부동산 투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걸로 했겠죠.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대출 좀 많이 나오고 레버리지 좀 많이 써가지고 소액 투자 해가지고 점점 자산 불려갔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진짜 뭐 빼고 번 분도 봤고요. 네, 그런 분들 봤어요. 그래서 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처음에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 저도 약간 좀 사기꾼 잘 보거든요. 되게 보니까 진짜로 월급쟁이였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근데 사실 정말 극소수의 케이스라서 또 시장 상황도 너무 좋았고 10년을 투자를 해서 2014년부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서울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했을 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것도 이제 운이 되게 운의 영역과 그렇죠. 그분의 노력이 그렇죠. 운과 노력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월급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부의 어떤 퀀텀 점프를 만들 수 있냐를 보면 쉽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럼 그런 걸 좀 뭉뚱그려서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부자가 되는 기회 잡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보통은. 그리고 자본 차익으로 부자가 되는 분들 보면 이제 제 주변에 전업 투자자인 친구들을 보면 그것도 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사업이고 그냥 재테크를 해서 그냥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투자 자본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 거기서 퀀텀 점프를 척척척 해나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두 바퀴 뭐 사업이라면 사업이랑 투자 이 양쪽이 같이 굴러가야 된다. 네네네. 캐시플로우가 없으면 투자할 때 굉장히 후달리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어떤 건물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잘 되면 그냥 단기간에 돈을 벌지만 약간 좀 주춤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내 생활이 가능하게끔 한 캐시플로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이. 버티고 이게 진짜 좋은 투자라면 그 전제는 좋은 투자죠. 안 좋은 투자는 빨리 손절해야 되고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확신 있는 투자라면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인생이. 자,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레버리지, 부자에 대해서 레버리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제가 터보님 영상 보니까 터보님은 레버리지를 위험하게 끌어다 쓰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50% 이상은 안 넘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물 투자를 예를 봤을 때. 그리고 뭐 사실 그래요. 이게 건물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는 보통 건물 투자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식할 때도 뭐 레버리지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건물 투자할 때 많은 그 이제 호황기 때 2020년부터 2022년 막 호황기 때 마치 레버리지를 안 쓰면 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를 써야만 뭔가 전문가인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시장이 진짜 딱딱딱 거시경제 변수가 맞았을 때 가능한 얘기고 실제 2022년에 강남 노년 뭐 신노년이 핵심지에 있는 이면도로에 빌딩 사신 분들이 지금 다 작살났어요, 지금. 자기가 만약에 레버리지 80%를 썼어, 100억짜리 건물에. 20억이 이제 에쿼티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중개 수수료라는 거 들어가면 20억 좀 더 들어갔을 텐데. 근데 건물 가격 15%만 떨어져도요. 다 삼각돼요, 그게. 그러면 이제 후달리는 거예요. 팔면 내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레버리지가 그렇게 위험한데, 20년에 사신 분들은 다 벌었죠. 근데 22년에 사신 분들은 다 잃었어요. 다 잃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잃었어요. 그리고 실제 강남의 빌딩, 꼬마 빌딩 매매 사례들을 보면 15억, 20억씩 날아간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건물 산다고 돈 버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업자들이 하는 말이고 자기들이 팔면 자기들 수수료 받으니까 하는 말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 장래희망, 건물주, 간물주라 불렸는데 요즘에는 건물주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실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내수 판매도 이제 통계청 자료 보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 내수 경기 안 좋다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강남 지역이 아닌 비강남의 비핵심지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노년, 신노년, 신사 그 이면도로에 그 공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요즘 가로수길 가면 그 메인 스트리트가 사람이 이렇게 없나? 네. 근데 거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버틸 수 없어서 나간 거잖아요. 더 이상 핫하지 않고 그 핫함을 뭐 성수동 연무장길이라든가 한남동 뒤에 꼼대 가로수길 이면도로 이런 데가 대체를 해버리니까 핫함이 없어진 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탄하다라고 생각했던 뭐 노년, 신노년 뒤쪽에 그 이면도로 상권들이 있거든요. 공실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가.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수 판매랑도 연결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급의 문제랑도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공급이요?
그러니까 한참 꼬마 빌딩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논현동이나 신논현 이런 이면도로에 조그마한 주택들이 되게 많아. 필지가 작은 뭐 50평, 대지 60평 뭐 이런 대지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이거를 사면 일단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 사니까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밸류업을 해요. 맞아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요. 신축하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21년, 22년에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21년에 터졌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된 건물들이 공급이 언제 되느냐. 23년, 24년에 대대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수요는 안 늘어요. 공급은 늘어요. 신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올 뭐 작은 스타트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여기 수요는 작살나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프라임 오피스 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거긴 또. 네, 뭐 진짜 큰 오피스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공실이 없어요. 근데 근생 건물은 쉽게 공급될 수가 있잖아요. 신축들이. 너무나 쉽게. 빠르게. 네, 프라임 오피스는 대대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공급이 어렵잖아요. 네. 그게 아까 전에 고급 빌라, 고급 아파트 그거랑 또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 있죠.